안녕하세요. 신주입니다. 저는 전 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분야에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이 사람을 괴물이라고 칭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서운 괴물 시린의 등장 이런 식인 거죠. 영어로는 몬스터라고 하는데 외국도 비슷하게 표현을 해요. 원래 괴물은 전설이나 가상의 이야기로만 등장합니다. 흉측하고요.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괴 생명체, 이러한 존재에게 쓰는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칭찬의 의미로도 사용된다는 거죠. 언어라는 게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그 의미가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점은 몬스터라는 말이, 괴물이 칭찬이든 욕이든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까운 형태일수록 이 괴물이라는 말이 잘 어울린다는 겁니다. 우리 주위엔 대체 불가능한 뛰어난 괴물들이 많아요. 하지만 반대로 정상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정도의 괴물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번 사건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사람이죠. 하지만 괴물에 더 가까워 보이는 그런 범죄자가 등장했습니다. 대체 누구며 어떤 범죄를 저질렀길래 이런 표현이 어울리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본이죠. 저기 빨간색 색칠된 부분이 치바현이라고 합니다. 치바현에는 유명한 공항이 있어요. 나리타 공항이죠. 해외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인데, 그래서 이 치바현이 자연스럽게 관광 도시가 됩니다. 디즈니랜드가 있는 곳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지리적으로 도쿄와도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 지역들까지 동시에 개발이 이루어졌어요. 치바현 안에는 이치카와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원래는 시골이었는데 꾸준히 재개발되면서 신축 건물들이 많이 들어섰죠. 이러한 느낌입니다. 여기는 치바현 이치카와시의 사이와이 이초메라는 지역이에요. 오늘 사건의 현장이고요. 9층짜리 맨션인데, 이 맨션이라는 게 우리나라에는 없는 개념이죠. 빌라보다는 조금 크고 약간 아파트에 가까운 이런 느낌의 집을 말합니다. 개인보다는 가족들에게 조금 인기가 있는 집이 될 수 있죠. 1988년 8월에 여기 806호로 어느 가족이 이사를 와요. 그리고 7년 뒤인 1992년 3월 사건이 벌어집니다. 806호에 사는 할머니가 혼자 방에서 TV를 보다 잠이 들었거든요. 이 할머니는 나이가 많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아침부터 가족이 외출하면 다 돌아오는 저녁까지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고 대부분 집에서 생활했어요. 자, 그런데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립니다. 가족은 항상 집에 돌아오면은 자고 있는 할머니부터 깨웠거든요. 그런데 이날은 달랐어요. 할머니를 걷어차는 겁니다. 할머니가 눈을 떠보니 몸집이 큰 남자가 서 있었는데 위협적인 눈으로 할머니를 내려다보더니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이 아니라 도둑이 든 겁니다. 할머니는 일어나서 지갑에서 8만 원을 꺼내요. 남자에게 주면서 침착하게 돈을 받고 그대로 돌아가 달라고 했습니다. 소리 지르거나 반항하면은 더 위험한 상황이 생길 거라고 판단한 거죠. 남자는 돈을 급하게 주머니에 찔러 넣더니 돌아가질 않아요. 돈이 적은 겁니다. 거기에 할머니가 별로 자기한테 겁을 먹은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고 오히려 어린애처럼 타이르는 듯한 태도가 자신을 좀 우습게 보는 것 같아서 오히려 화가 났어요. 그래서 더 큰 목소리로 예금 통장이나 돈을 가져오라며 협박했죠. 그러더니 사실은 자기도 도둑질하면서 긴장됐는지 할머니를 방 안에 둔 채로 화장실을 가는 겁니다. 이 틈을 타서 할머니가 거실에 있는 전화기로 경찰서에 전화를 걸죠. 하지만 화장실에 간 이 남자는 금방 나와요. 이 전화 거는 장면을 보고 그대로 달려와서 몸으로 할머니를 부딪혀 넘어뜨립니다. 이 충격으로 할머니의 팔과 정강이가 부러졌거든요. 남자의 체격이 어느 정도 될지 좀 상상되시죠? 더 화가 난 남자는 다시 할머니에게 돈이나 예금 통장을 내놓으라며 다시 소리 지르고 폭행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도 반항을 시작해요. 할퀴거나 남자 얼굴에 침 뱉으면서 크게 저항을 했죠. 예상보다 할머니가 순순히 따르지 않으니까 도저히 화가 참을 수 없던 이 남자는 근처에 있는 전기 코드를 이용해 할머니 목을 조릅니다. 이미 팔다리가 부러진 상태라서 나이도 들었고요. 더 이상 저항할 수 있는 힘은 없었죠. 몇 분 뒤에 할머니가 움직이지 않자
원래 자고 있던 방에 옮겨 눕히고 이불을 덮어놓습니다, 범인이. 자고 있던 사람처럼 계속 보이게 현장을 꾸몄고 집 밖을 나왔어요. 도망가는 거죠. 하지만 이건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 일이 이 집 근처 자판기에서 음료수와 담배를 사는 거예요. 이런 강도 살인 유형의 범죄자들은 범행이 끝나면 현장을 훼손하고 최대한 멀리 빠르게 도망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이상하게 도망치질 않아요. 담배 하나 피더니 다시 806호로 들어갑니다. 집안을 둘러보는 거예요. 아마 돈을 더 찾아서 나갈 생각인 것 같죠. 그러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저녁 7시가 됐어요. 처음 왔을 때가 오후 5시였거든요. 2시간 내내 이 806호에서 나가지 않고 집안을 뒤지고 있는 겁니다. 이때 밖에서 사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가족이 돌아올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남자가 그러자 빠르게 칼을 손에 들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찬장 뒤에 숨습니다. 찬장에 그림자가 이렇게 지었거든요. 이게 자기 덩치를 숨기기에 적절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2명이 들어왔어요. 이 남자가 천천히 관찰해 봤죠. 성인 여성 1명과 고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 1명이었습니다. 엄마와 딸인 것 같아요. 이들은 아직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르죠. 거실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숨어있는 찬장을 지나던 순간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남자가 나타나서 소리 지르면 죽이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먼저 소리를 지릅니다. 엄마와 딸은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나는 쪽을 쳐다봤어요. 처음 보는 남자가 칼을 들고 위협하는 중이죠. 그런데 이 엄마가 하는 말이 너는 누군데 여기 있냐면서 오히려 남자에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이 남자가 크게 당황했어요. 어떻게 된 게 이 집 여자들은 자기들 합쳐놓은 크기의 남자가 칼을 들고 협박하는데 전혀 겁을 먹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할머니보다 젊기도 한데다 2명이니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갑자기 방에서 할머니가 수면제를 먹고 잠들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할머니 이야기에 이 성인 여성은 기가 꺾여요. 이제 2 사람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이 있죠, 딸까지. 그래서 남자가 시키는 대로 딸과 거실 바닥에 엎드립니다. 남자는 주머니에 있는 걸 모두 꺼내라고 하면서 이 앞으로의 일들을 좀 생각해 봤어요. 방금 전에 이 여성이 보인 당당한 태도에 겁을 먹었거든요. 이 여성은 분명 자기가 도망치는데 방해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다가 혹시라도 할머니의 사망을 눈치챈다면 돌발 행동을 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이 여자를 제압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엎드려 있는 뒤로 가서 5번을 찔렀어요. 이 남자의 목적은 돈이죠. 그런데 지금 필요 이상의 범행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범인에게는 2가지 성격이 보입니다. 첫 번째는 초범이라는 거죠. 첫 범행일 가능성이에요, 이게. 피해자들을 한 번에 제압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가 당황하거나 오히려 기가 꺾이는 면도 있고요. 불필요한 행동을 보여주면서 도망칠 시간을 너무 낭비하고 있죠. 그러니까 범행 경험이 적어 보인다는 겁니다. 2번째는 사람을 죽이는데 아무 감정이 없는 경우예요. 사이코패스 유형의 범죄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범죄자들은 생각 외로 범행 현장에서 비상식적일 정도로 허술하거나 비효율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단서도 많이 남겨요. 남자가 여성의 등에 찌른 칼을 빼면서 처음 했던 생각은 곤란하다였습니다. 일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이 뒤로 가족들은 더 들어올 텐데 아마 남편도 남아있을 거고요. 일단 현장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첫째 딸을 이용합니다. 같이 여성을 옮기고 거실에 떨어진 피를 닦아요. 그리고 15분 정도가 지나니까 현관 밖에서 또 소리가 들렸거든요. 가족에게 막내딸이 있습니다. 보육원에서 돌아올 시간이었던 거예요. 아이가 보육교사랑 같이 왔거든요. 보육교사가 특성상 아이의 보호자나 가족들을 만날 일이 많겠죠. 그럼 이 사람은 집에 누가 사는지 대강 얼굴들을 알고 있을 겁니다. 남자는 보육교사가 낯선 사람인 자기를 보면 의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첫째 딸에게 동생을 데려오라고 시킨 뒤 자기는 다시 그 찬장 뒤에 그림자로 숨습니다. 첫째 딸이 문을 열었어요. 보육교사랑 여동생이 진짜 서 있었거든요. 보육교사는 첫째 딸 얼굴을 압니다. 그래서 인사하면서 문을 열어주는데 이 첫째 딸 표정이 어딘가 안 좋아 보이는 거죠. 하지만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표정이 이상하다고 해서 이 집안에 강도가 들었고 살인이 났구나 뭐 이런 생각은 쉽게 할 수 없잖아요. 보육교사는 여동생을
집안에 들여보내고 돌아갑니다. 이제 첫째 딸과 유치원에 다니는 여동생이 이 집안에 이 범인이랑 마주쳐야 되는 거예요. 집에 들어온 막내딸은 4살이거든요. 그런데도 한눈에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낍니다. 언니의 표정이 일단 좋지 않고 처음 보는 뚱뚱한 아저씨가 서 있는 데다가 할머니와 엄마는 안 보였거든요. 아이가 본능적으로 좀 위협을 느낀 것 같습니다. 갑자기 우는 거예요. 이제 서로가 위험해지는 순간인 겁니다. 첫째 딸은 동생이 우는 게 범인을 자극할까봐 불안했고, 범인은 아이의 울음소리로 자기 범행이 들킬 것 같아서 불안했습니다. 그러자 이 남자는 갑자기 언니 친구라면서 자기를 아이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할머니 때도 마찬가지고 범인이 좀 당황하면은 아무 말이나 일단 해보는 성격인 것 같습니다. 아이를 울지 말라면서 계속 달래요, 갑자기. 다행히 아이가 또 진정을 찾습니다. 그러자 첫째 딸을 불러요. 무슨 일을 저지르려고 부른 걸까요? 배가 고팠나 봐요. 저녁을 차려달라는 겁니다. 2번의 살인을 하고도 여유가 있는 거죠. 범인에게 반항할 수 없던 첫째 딸은 시키는 대로 저녁을 차렸고, 남자는 셋이서 밥을 나눠 먹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아이를 신경 쓰는 거예요. 보통의 범죄자들은요,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아이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성인을 제압하던 방법은 하나도 통하지 않고요. 돌발 행동도 언제 생길지 모르는 거죠. 가장 약하지만 동시에 가장 난감해지기 좋은 상대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아마 이 아이를 유독 관찰했던 것 같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요. 막내는 할머니가 사망해 있는 방에서 TV를 보게 합니다. 아이는 할머니가 자는 줄 알겠죠. 그래서 혼자 놀다가 할머니 옆에서 잡니다. 그러자 범인은 첫째 딸에게 아빠가 밤 11시쯤 온다는 사실을 알아냈고요. 시계를 보니까 2시간 정도 남아있는 거예요. 여유가 있으면 도망쳐 나오거나 뭐 돈을 더 뺏거나 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엄마를 찌른 칼을 들고 딸을 방에 데리고 가요. 성폭행 시작됐고 첫째 딸은 뭐 반항할 수가 없죠, 정신적으로. 9시 40분 됩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는데 아빠가 예정보다 일찍 집에 들어온 거예요. 문 여는 소리가 들리자 범인은 급하게 옷을 입고 다시 그 찬장으로 숨었죠. 아빠가 들어오면서 이제 딸 방을 봤어요. 누워있으니까 자고 있냐 라고 물어보는데 그 순간 범인이 뛰쳐나옵니다. 아빠의 어깨를 찔렀죠. 아빠는 칼에 찔리는 순간 집에 이제 무슨 일이 났구나 이 순간에 느낀 거예요. 하지만 뭐 반항하지 못합니다. 칼이 너무 깊게 들어와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겨우 고개만 돌려가지고 올려다 보니까 모르는 남자가 서 있는 거죠. 범인이 또 예금 통장이나 돈을 내놓으라고 소리 지릅니다. 아빠가 범인의 목적은 돈이라고 생각했어요. 정확하죠. 돈만 주면 갈 것 같아서 첫째 딸을 부릅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예금 통장 2개와 집안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을 가져오게 했어요. 전부 줍니다. 할머니 통장 안에 돈이 꽤 많이 들어있었거든요. 처음에는 할머니한테 8만 엔을 뺏었지만 부족했죠. 그래서 몇 시간 집을 더 뒤지다가 뭐 밥도 잘 먹었고 결국 큰 돈 받아냈거든요. 그런데도 만족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더니 갑자기 흥분하는 거예요. 더 큰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아빠가 점점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가족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에 최대한 요구를 들어주려고 회사 돈과 예금 통장까지 주겠다고 합니다. 범인은 더 큰 돈을 뺏을 수 있다는 사실에 더 흥분했고요. 바로 첫째 딸에게 아빠 사무실로 전화를 걸게 시켜요. 사무실에 당직을 서던 남자 직원이 있었거든요. 딸이 급해서 돈을 가지러 가겠다고 말하니까 뭐 알았다고 준비하겠다 이렇게 대답했고요. 이제 범인은 돈을 받아와야 되죠, 회사에서. 여기서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합니다. 첫째 딸을 데리고 이 집을 나와요. 자기 차를 타려고 하는데 1층까지 갔어요. 내려오다 보니까 갑자기 집안에 이 아빠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생각나는 겁니다. 혹시 도망가거나 경찰에 신고할까봐 다시 806호로 올라가는데 여기서 또 딸은 그대로 1층에 두고 혼자 가요. 딸이 도망칠 수도 있겠죠, 충분히. 그런데 이 큰 돈을 뺏는다는 사실에 좀 판단력이 흐려진 것 같습니다. 범인은 살아있는 아빠를 다시 찔렀고 과다출혈로 사망했어요. 그리고 1층에 내려오니까 딸이 그대로 있었거든요. 딸 입장에서는 이게 도망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아마 동생이 아직 남아있어가지고 그러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죠. 밤 12시 40분 됩니다. 5시부터 시작된 범행인데 지금 7시간이 넘어가고 있어요.
범인은 딸과 아빠 사무실 앞에 도착합니다. 첫째 딸을 시켜서 혼자 올려보내요. 통장 가져오라고. 건물 2층이었는데 그 사무실에서 남자 직원을 만나자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야쿠자가 들었고 돈을 달라고 하면서 아빠를 협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야쿠자라는 거예요, 표현이. 딸은 한 명인 범인을 왜 야쿠자라고 설명했던 걸까요? 쓰러진 아빠를 협박할 때 범인이 자기 명함을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이게 야쿠자 명함이었대요. 아마 이걸 보고 설명한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은 남자 직원은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딸 표정을 보니까 이게 거짓말 같진 또 않거든요.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첫째 딸에게 회사 통장과 도장 7개를 줬고 사무실 밖을 나와 범인의 차를 타고 돌아가는 것까지 그대로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었고 야쿠자에게 줄 돈이라면서 회사 통장을 가지러 왔다면 이상해 보이겠죠. 누가 봐도. 그것도 사장이 아니라 사장 딸을 보낸 겁니다. 딸이 성인도 아닌데 큰 돈을 심부름 시키는 것 자체가 이상하고요. 심지어 처음 보는 수상한 남자랑 같이 왔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상해요, 이 상황은. 그래서 직원이 잠깐 고민하다가 사장 집 근처 파출소에 결국 전화를 겁니다. 신고했어요. 그래서 경찰이랑 같이 새벽 1시 30분쯤 이제서야 806호 현장에 도착합니다. 직원이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나와요. 전화도 걸어봤지만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불도 켜져 있지 않고요. 경찰이 보기에 일단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출동했는데 집에 사람도 없어 보이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요. 조용해 보이잖아요.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철수하거든요. 이때 남자 직원도 이상하긴 했지만 경찰이 돌아가니까 그 뒤로부터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돌아갑니다, 다들. 자, 범인과 첫째 딸이 회사에서 돈을 받고 돌아갔죠. 근데 집에는 없다는 거예요. 왜 아무도 없는 걸까요? 범인이 첫째 딸이랑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호텔을 갔어요. 여기서 30분간 이 받아온 통장과 도장을 확인했고 첫째 딸을 다시 성폭행한 뒤에 4시간 정도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 6시가 돼서 다시 이 806호로 돌아온 거죠. 집은 조용해요.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갑자기 전날 밤 할머니 방에서 자던 여동생이 일어나서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범인이 당황했죠. 아이가 계속 울면 옆집에서 이 소리를 들을 테니까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칼을 들고 할머니 방에 들어갑니다. 아이를 달래는 방법은 여러 가지겠죠. 범인의 선택은 칼이었어요. 아이가 운 이유는 아마 할머니의 사망 사실을 알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범인은 뒤에서 아이 등을 찌르는데 칼날이 가슴 밖으로 나올 만큼 관통된 거죠. 거의 신체가. 그만큼 강하게 찔렀어요. 과다출혈로 사망했고 여동생까지 사망하니까 그동안 범인 눈치를 보던 첫째 딸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겁니다. 가족이 다 죽었어요. 갑자기 범인에게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당황합니다. 이 범인이. 몇 번째 당황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체격이 큰 성인 남성이 흉기까지 들고 여고생 제압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죠. 딸이 크게 다치긴 했지만 다행히도 사망하진 않았습니다. 이 순간 집에 전화가 걸려와요. 아빠 사무실의 그 직원이었는데 새벽에 돈을 가지러 온 일이 계속 찜찜했거든요. 가족 중 다른 사람에게 이 상황을 좀 확인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건 거예요. 첫째 딸이 받았죠. 직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집에 혹시 위협하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딸이 그렇다고 하니까 전화 끊고 경찰서에 다시 신고합니다. 사장님 댁 가족들이 칼에 찔린 것 같다고 신고했어요. 두 번째 신고죠. 오전 9시쯤 다시 경찰과 남자 직원이 806호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전화를 겁니다. 그런데 또 안에서 대답이 없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겠죠. 이미 두 번째 신고라 경찰도 이번엔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다. 옆집 베란다 통해서 806호로 들어가 봤어요. 결국 창문을 통해 진입에 성공했고 사방에 피가 튄 현장이 눈에 보였습니다. 시신 내구를 발견한 경찰은 추가 지원 병력을 요청했어요. 현관문은 잠겨있고 경찰은 창문에서 들어왔죠. 범인은 갇힌 겁니다. 오히려 도주 경로를 확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숨은 채로 너무 쉽게 붙잡혔고 첫째 딸은 무사히 구출됩니다. 여기까지가 범행 과정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유를 알아봐야겠죠. 왜 그랬냐는 겁니다. 행동에서 본 것처럼 돈이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죠. 그런데 이상한 거는 피해 가족이 해치지만 않으면 돈을 순순히 내줬고 그냥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도 범인의 행동은
너무 비합리적이었다는 겁니다. 돈을 다 얻었어요. 목적 다 이뤘습니다. 그런데 도망가지 않고 현장에 남아서 불필요한 살인을 반복했다는 거죠. 목격자를 남겨두는 게 자기한테 불리해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자니 첫째 딸과 아빠 사무실을 찾아가거나 호텔까지 들렀다 오는 거는 자기를 너무 노출하는 움직임이었다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극단적인 공격성을 가졌고요.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대체 왜 이런 짓을 벌이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 사건의 범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성격이랑 특징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형성되겠죠. 그 중에 어릴 때 환경과 경험이 대부분을 결정합니다. 다시 이 환경과 경험의 대부분은 부모에게서 익히게 되는 거죠. 결국 부모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다 범죄자가 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강도 폭행이나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들의 대부분은요, 어릴 적 가정 환경이 좋지 못했다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 범인도 어릴 때 환경이 좋지 못했어요. 이 사건의 범인은 세키 테루히코라고 합니다. 첫 범행이었죠. 그래서인지 범행 당시 돌발 상황에 자주 당황하는 면을 보였고 피해자들이 강하게 나오면 오히려 자기가 겁을 먹기도 했었던 겁니다. 몇 살일까요? 1973년생이고요. 범행 당시 1992년 3월이었으니까 19입니다. 잔인한 수법에 비해 너무 어리죠. 정상적인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이럴 이유는 없거든요. 분명히 성장 배경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겁니다. 부모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테루히코의 엄마가 어느 날 만난 남성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 남자를 반대하자 둘이 도망갈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빠도 포기하면서 결혼을 인정해 준 거죠. 이렇게 태어난 게 얘예요. 세키 테루히코였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본 모습을 바로 드러내죠. 이 사람은 결혼 전부터 술과 도박에 중독돼 있었어요. 부모가 결혼을 반대한 건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났고 가정폭력도 잦았어요. 술, 도박 외에도 가정폭력은 주된 이혼 사유입니다. 하나만 있어도 집에 문제가 생길 만한 일인데 테루히코 아빠는 이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테루히코는 엄마가 매일 아빠에게 폭행당하는 걸 보면서 자랐습니다. 자기도 똑같이 맞았는데 이 정도가 얼마나 심했냐면은 나중에 검거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마가 머리채 잡혀서 욕조에 처박히는 장면을 거의 매일 봤다고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8살이 되기 전부터 겪던 일이에요. 그럴 때마다 테루히코는 집을 나와서 외할아버지에게 갔습니다. 사위에게 문제가 있다는 건 외할아버지가 결혼 전부터 알아봤었죠. 하지만 이 결혼을 결국 허락해주면서 태어난 손자예요. 미안함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부모 역할을 가끔 대신 해줬어요. 테루히코가 이때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더 이상 할아버지를 못 만나는 계기가 생깁니다. 9살 때 아빠 빚이 억대를 넘어가면서 사채를 썼는지 야쿠자에게 쫓기게 되거든요. 이때 외할아버지가 도움을 많이 줬다고 합니다. 어릴 때 가난했어요, 외할아버지도. 그런데 혼자 장어 가게를 하면서 나중엔 체인점까지 둘 정도로 자수성가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사위 때문에 평생 모은 재산 대부분을 날려야 했던 거죠. 재산 피해도 컸지만 딸의 인생이 망가지는 걸 보고 더 큰 화가 났을 겁니다. 이 결혼을 더 적극적으로 막았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면서 후회를 좀 했다 그래요. 여기서 더 문제는 그래도 딸이 정신을 못 차린다는 겁니다. 외할아버지는 하는 수 없이 딸과의 관계를 끊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일로 테루히코가 9살 때 부모는 이혼했고 외할아버지의 경제적인 지원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양육권은 엄마가 가졌거든요. 그러면서 이혼하고 테루히코와 엄마, 남동생이 다른 지역에 이사를 가는데 테루히코는 이제 외할아버지를 못 만나요. 그때 기억을 물어보니까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느낌이 들었다고 했었거든요. 이 모든 일은 아빠 때문에 생긴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오는 이 분노를 테루히코는 아빠보다 외할아버지 탓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를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았다면서 외할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애초에 아빠에게는 아무 기대가 없는 거죠. 매일 가족을 때리는 아빠보다는 믿고 있던 외할아버지였는데 자기를 배신했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화가 많이 났어요.
이사하면서 아빠로부터는 벗어났지만 테루이코는 남들처럼 정상적으로 살지 못합니다. 가정 불안은 학교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테루이코가 여기에 해당되는 전형적인 아이예요. 학교에서 괴롭힘 당하는 겁니다. 거기에 예전보다 생활이 더 가난해졌어요. 학교 가면 괴롭힘 당하고 집은 가난해요. 아이 성장에 나쁜 영향을 주는 충분한 환경들이 갖춰져 있는 겁니다. 테루이코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도둑질을 시작해요. 그것도 관광객들의 돈을 훔치는 소매치기였다는 거죠. 그때 들었던 생각이 세상은 돈이 전부고 가난을 비웃는 사람들의 돈은 훔쳐도 좋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초등학생인데 이런 생각 갖기가 쉽지 않죠. 그만큼 테루이코의 환경이 좋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학생이 돼요. 생활은 똑같았지만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체격이 커진 거예요. 또래에 비해 몸집이 컸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괴롭힘은 사라졌죠. 태어날 때부터 운동신경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야구단에 들어가는데 투수 겸 4번 타자였다고 그래요. 잘하는 거죠. 이게 소문이 나면서 갑자기 자기한테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학교에서. 예전보다 학교 다니기는 좋아졌죠. 그런데 자꾸 뭔가 상황은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해요. 학교 친구들이 생기는 건 좋은데 동시에 이 동네 불량 청소년들 눈에도 띈 겁니다. 갑자기 얘네가 테루이코를 찾아와서 싸움을 시켜봐요. 입단 테스트 같은 거겠죠. 체격이 좋고 운동도 잘하니까 비슷한 나이에서 테루이코를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얘네들 입장에서도 테루이코는요, 최고의 친구인 거예요, 조건이. 이때부터 불량 청소년이랑 어울리면서 술, 담배 했고 학생들을 괴롭히거나 돈을 뺏기 시작합니다. 이때 마침 외할아버지와 엄마의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었어요. 외할아버지가 다시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생활비를 보내주는 거예요. 집안 사정도 예전보다는 나아지는데 테루이코는 이게 하나도 반갑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미 손주 시각에서는 외할아버지가 가장 외롭고 힘들 때 나를 배신하고 도와주지 않은 사람이 돼 있던 거죠. 가장 문제되던 학교 생활과 가정 형편이 다 나아졌을 때 테루이코는 교정 시기를 놓친 뒤였습니다. 이미 아주 위험하고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해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테루이코는 예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워 보입니다. 1989년에 잘하던 야구도 그만두고 고등학교를 중퇴해요. 그리고 외할아버지 가게에서 장어 손질과 판매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원한 건 아니고요. 손주 장래 걱정에 외할아버지가 일을 가르쳐 보려고 한 것 같아요. 외할아버지는 자기 혼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노하우를 알려주겠다는데 테루이코가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게으르고 놀기를 좋아해서 가게를 자주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사업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손주가 아무리 손주지만 일을 안 하니까 돈을 줄 수도 없는 거죠. 여기서 점점 갈등이 생겼을 겁니다. 일을 시키려고 하는 할아버지, 하기 싫은데 자꾸 뭔가를 강요하고 데리고 있으면서 용돈도 주지 않고 별로 보호받지도 못하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서로. 돈이 필요한 테루이코는 외할아버지 장어가게에서 돈을 훔칩니다. 여러 번 훔쳤어요. 외할아버지가 이걸 모를 수는 없죠. 참다가 어느 날 불러서 혼을 한번 냈어요. 그러자 터진 겁니다. 이미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는데 화까지 내니까 외할아버지를 보고 테루이코는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그날 외할아버지를 폭행해요. 그래서 한쪽 눈이 실명됩니다, 할아버지가. 테루이코의 폭력성이 아빠를 그대로 담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아빠에 대한 복수를 결심했으면서 정작 자기가 엄마랑 남동생 때리고 아빠랑 가장 비슷한 사람이 돼 있는 거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엄마는 강제로 테루이코를 독립시켰어요. 그럼 이제 주변에서 테루이코를 말릴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이때부터 그나마 제어되고 있는 폭력성이 완전히 폭발하게 됩니다. 자, 테루이코 사진이에요. 얘는 초등학생 때부터 도둑질을 시작했고 폭력에 익숙해지면서 결국 살인까지 합니다. 이 범죄의 진화가 19살에 완성된 거예요.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이 어릴 때 환경으로 학습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유전자를 가졌는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확실한 건 테루이코의 잔인성이
경험을 통해서 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범죄자에게서 알아봐야 할 중요한 점 한 가지는요, 여성에 대한 가치관이에요. 이성에 대한 욕구 충족을 범행으로 해결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할수록 그런 행동도 더 강하게 나오고요. 테루히코도 여성을 대하는 태도가 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여자친구의 아빠가 만나는 걸 반대했대요. 그래서 찾아가서 칼을 휘두른 적이 있었다는 거죠. 당연히 여자친구 만나고 싶은데 그쪽 아빠가 반대하면 안 좋은 감정이 생기는 건 뭐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이 화를 풀기 위한 방법이 너무 극단적이라는 겁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다 폭력으로만 해결하려는 거예요. 이렇게 독립한 아파트에서 3번의 여성들과 동거를 시도했지만 다 실패로 끝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장어 가게에서 일할 때 알게 된 형과 이치카와 시내에 필리핀 술집을 간 적이 있어요. 여기서 필리핀 여성을 만나 결혼을 합니다. 18살 때요. 결혼이 신중해야 되는 일인데 당연히 서로 좋아서 했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행동으로 볼 때 나이도 그렇고 아마 충동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 아내는 결혼 3개월 만에 언니가 아프다면서 필리핀으로 가버립니다. 테루히코는 언니가 나으면 금방 돌아올 줄 알았지만 결국 돌아오지 않아요. 이게 마지막이었던 겁니다. 도망간 거죠. 도망간 이유는 아마 결혼 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아내를 잃어버리자 테루히코는 다시 필리핀 술집을 찾아갑니다. 여기서 만난 여성과 가장 깊은 관계까지 갔었단 말이에요. 이 경험 때문인지 필리핀 술집만 찾아갔어요. 앞으로 여기서 필리핀 여자를 만나야겠다 이렇게만 생각한 것 같죠. 그러다 잘 되지 않자 다른 술집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우연히 거기서 또 필리핀 종업원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무작정 그날 이 사람을 데리고 자기 아파트에 갔어요. 일하던 사람을. 그리고 한 일은 감금과 성폭행인 거죠. 이틀 뒤에 풀어줍니다. 무슨 생각인지 잘 모르겠어요. 풀려난 여성이 뭘 할 줄 알고 풀어주냐는 거예요. 술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매니저한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매니저가 화가 나서 알고 지내던 야쿠자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테루히코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이때부터 겁나니까 도망다니면서 살았는데 돈이 필요하죠. 범죄를 또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범행 내용들이 이해하기 힘든 수준이에요. 아무리 범죄자라도 근거는 빈약할지언정 자신들만의 논리로 생각이라는 걸 하면서 움직이거든요. 이럴 때 더 효율적이고 더 빨리 처리할 수 있고 확실하며 내가 붙잡히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이런 계산을 해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테루히코는 전혀 그러지 않아요. 어느 날 쫓기는 몸이기도 하고 불안하고 기분도 안 좋았겠죠. 새벽에 차 운전하고 있는데 혼자 걸어가는 여성을 발견해요. 이 사람에게 자기 기분을 풀고 싶었다고 합니다. 테루히코 차고요. 길을 물어보는 척 접근하더니 갑자기 때리는 거예요. 여성을 때리다 보니까 나이가 어리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자 자기 차에 태우더니 병원에 데려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간 곳은 자기 아파트예요. 방금 전에 도망치려고 집에서 나왔는데 여기를 다시 범죄 현장으로 삼습니다. 그런데다 성폭행하고 또 그대로 보내줘요. 그리고 다시 밖을 나갑니다. 이번엔 여고생이 자전거 타고 가는 걸 발견했거든요. 이 여학생이 새벽에 공부하다가 샤프심이 떨어졌어요. 이거 편의점에 사러 갔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만난 겁니다. 일단 차로 들이박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데려다 준다는 거예요. 수법이 한결같은데 이번엔 진짜로 의외로 병원을 데려갑니다. 상처를 치료해 주더니 갑자기 또 친한 척을 해요. 처음에 여고생은 자기를 들이받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경계하죠. 하지만 집까지 데려다 준다니까 거절하지 못합니다. 선택지가 별로 없잖아요. 사고로 자전거 망가진 데다 다리는 다쳤고 새벽에 응급실에서 집까지 갈 방법이 없어요. 결국 테루히코의 차를 탑니다. 그러니까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인적이 드문 도로에 들어서자 차를 세우더니 칼을 꺼냈고 이 여학생이 반항을 조금 했는데 폭행을 당했죠. 그러니까 겁을 먹고 아파트에 끌려가게 됩니다. 다시 성폭행한 뒤에 감금하고 소지품을 뒤졌어요. 돈까지 뺏을 목적이었던 것 같은데 샤프심 사러 나온 여학생이었잖아요. 돈이 별로 없고 대신 수첩이 하나 나옵니다.
여기엔 여학생의 이름이랑 집 주소가 있었는데 이걸 받아 적었어요. 왜 그러는지 말은 해주지 않았지만 아마 이 행동이 경찰에게 알리면 보복할 수 있다는 이런 무언의 협박이었던 것으로 보이죠. 다행히 여학생은 테루이코가 외출한 사이에 탈출해요. 이런 거 보면은 피해자가 신고할 것이라는 것에 크게 걱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생각이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별 신경 안 씁니다. 밖에 나간 테루이코는 마침 그동안 자신을 피해 다니던 야쿠자들을 만났어요. 끌려갔죠. 야쿠자 두목이 네가 저번에 끌고 간 그 필리핀 술집 여성에게 문제가 생겼다면서 손해배상으로 200만 엔을 내놓으라고 협박했거든요. 테루이코는 겁이 많은 사람이죠. 하는 행동에 비해. 바로 돈 주겠다고 약속하고 돌아갔어요. 운전하면서 집에 가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 힘으로 200만 엔을 준비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미 한 달 전에는 외할아버지를 폭행하고 110만 엔을 빼앗은 적도 있었거든요. 더 이상 받아낼 돈은 없어 보였고 엄마도 외할아버지에게 생활비 받아 쓰는 입장이라 줄 돈이 없었겠죠. 테루이코는 이 돈을 준비하지 못하면 야쿠자에게 살해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걱정이 됐어요. 다시 집을 나옵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니까. 이제 차 안에서 살기 시작해요. 하는 행동이 잔인할 뿐이지 생각하는 건 아직 애입니다. 테루이코가 이렇게 된 이유는 아마 사회성의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고등학교 중퇴했죠. 겪어본 사회생활이라고는 중학교가 전부라는 겁니다. 학생들이 모인 학교에서 특히 남학생들은 몸집이 크거나 싸움을 잘할 때 거기서 사회적인 위치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학생일 때의 얘기고 사회에서는 이 싸움 실력이 자신의 위치를 하나도 올려주지 못한다는 거죠. 동네 불량 청소년일 때는 자기 싸움 실력만 믿고 좀 우월감에 빠져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런 세계의 프로들인 야쿠자들에게 쫓겨보니까 힘이랑 싸움 실력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언제 야쿠자들에게 소리 소문 없이 살해당할지 몰라 공포에 떨었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요, 자기 차 안에 숨는 게 전부예요. 그동안 항상 누군가에게 무서움의 대상이었는데 자신이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공포를 느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지도 좀 궁금한데, 뭐 그나마 정상적인 면이 있었다면 그동안 자기가 괴롭혀온 학교 학생들이나 가정폭력의 대상이었던 외할아버지, 어머니, 남동생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됐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얘가 정상적인 면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정신을 못 차려요. 올바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없어요. 뭐 거기까지 생각이 들지 못하는 거겠죠.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돈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으로 결국 다시 범죄를 선택합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요, 항상 우발적으로 범행을 해왔다는 거예요. 계획이라는 걸 살면서 해본 적이 없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죠. 많은 돈을 단시간에 벌어야 하는 상황이고, 그러면 그만큼의 계획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적어도 붙잡히지 않고 돈을 빼앗을 수는 있는가? 뭐 이 정도는 따져봐야 하는데 그러질 않아요. 동물 같아요. 욕구 해결만을 위해 움직이는 거죠. 테루이코가 주로 범죄를 저지르는 곳은 도로 위입니다. 도로는 자동차가 다니는 곳이에요. 여기는 현금이나 돈이 될 만한 물건이 전혀 없습니다. 차를 뺏어서 팔 게 아니면. 도로를 자신의 범행 장소로 삼았으면 그래도 그나마 돈이 많은 차를 찾아야겠죠. 비싼 차를 노릴 수는 있어요. 잘 사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하지만 뭐 차가 비싸다고 해서 차 안에도 많은 돈이 있는지는 또 장담할 수 없죠. 굳이 차만 노려야 한다면 가장 확실한 건 뭐 현금 수송 차량 이런 걸 떠올려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상황을 가늠하고 따집니다. 근데 테루이코는 그러질 않아요. 운전하다가 즉흥적으로 아무 차나 붙잡아요. 닥치는 대로 폭행하고 갖고 있는 돈을 뺐습니다. 일반 차량에 큰 돈이 있을 리는 없죠. 범행에 성공을 해도 꽤 여러 번 반복해야 되거든요. 이 짓을 여러 번 반복하다가 이렇게는 한계가 있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결국 알긴 알아요. 이제 생각이라는 걸 조금 해보는데 남의 집에 쳐들어가는 강도를 계획합니다. 20일 전쯤 자기 아파트로 데려가서 성폭행했던 여고생의 집 주소를 적어뒀던 게 생각났던 거죠. 이 집이 목표였습니다. 여기가 바로 테루이코에게 살해당한 그 가족이 사는 806호였던 거예요. 왜 그 첫째 딸이 이제 가족의 사망을
눈앞에서 보고도 범인에게 끌려 다녔었는지 이해가 되는 거죠. 아마 범인 얼굴을 다시 보는 순간 기운이 쭉 빠졌을 겁니다. 먼저 이 집에 전화를 걸어봐요. 통화는 하지 않습니다. 바로 끊어요. 누가 받으면. 이걸 시간대별로 범인이 여러 번 반복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가족 중 몇 시에 누가 집에 있는지 확인해 본 겁니다. 사전 작업인 거죠. 그동안의 범죄 수법에 비하면 너무 지능적이에요. 테루히코의 범행이 진화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806호에 몇 명이 살고 언제 돌아오는지 알아뒀기 때문에 할머니가 혼자 있는 시간을 노릴 수 있었던 거고, 시신을 방에 옮기거나 미리 피를 닦는 등 다음에 돌아올 가족에게 대비할 시간을 주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의 대책 없는 범행 수법에 비하면 다른 사람 같죠? 얼마나 많은 범행을 하면서 학습된 건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심지어 한 달 정도 이 집을 찾아가면서 사전 답사까지 했어요. 입구에 CCTV가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처음으로 머리를 써서 범행을 준비한 거예요. 처음엔 돈만 빼앗고 빠르게 도망치는 게 목적이었는데 우발적으로 할머니를 살해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했던 거죠. 결국 살인을 몇 번 더 저지르고 붙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1992년 3월 테루히코가 저지른 이치카와시 살인사건은 일본 최대의 끔찍한 범죄사건 중 하나로 기록될 수 있었어요. 결국 잡혀요. 이날 저녁 일본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흉악이나 처참이라는 형용사가 진부할 정도의 잔혹한 사건이라고 방송에 표현됐어요. 첫째 딸을 제외한 할머니, 아빠, 엄마, 여동생이 모두 테루히코에게 사망했습니다. 첫째 딸이 이 장면을 전부 다 직접 목격했고요. 테루히코는 원래 동네 건달이었어요. 폭력에 익숙한 사람이긴 하지만 살인에 대한 경험은 없었거든요. 이때가 처음이죠. 야쿠자의 협박 때문에 200만 엔을 모으려고 저지른 첫 강도 살인인데 처음인 사람이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냐는 겁니다. 빼앗은 돈은 현금 34만 엔, 예금 통장 9개가 424만 엔 정도 됐거든요. 이 집에 아빠가 칼에 찔리니까 할머니 통장을 줬죠. 여기에 360만 엔이 있었습니다. 이미 목표한 200만 엔을 넘어가고 있는데 충분했어요. 그런데 욕심을 더 부린 거죠. 그래서 범행 시간이 길어졌고 붙잡힐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만약 이날 회사까지 찾아가서 통장을 받아오지 않고 그대로 도망쳤다면 테루히코는 이날 붙잡히지 않았고 범죄는 더 많아졌었겠죠. 피해자가 더 늘어났을 겁니다. 경찰에 잡히던 순간에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면요. 냉장고 위에 있던 자기가 가져온 칼을 첫째 딸에게 쥐어주고요. 범인인 것처럼 속이려고 했어요. 첫째 딸이 자기 여자친구인데 부모님을 살해하고 동생까지 죽이려는 걸 자기가 남자친구라서 말리러 왔다는 거짓말을 할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래도 뭐 체포는 되죠. 테루히코는 자기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될지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범행 곳곳에서 여유가 좀 있죠. 왜 그러냐면 일본에도 소년법이 있거든요. 소년법은 미성년자들이 아직 미성숙한 상태라 범죄에 대한 인식과 판단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형벌보다는 교화의 목적을 두고 다시 사회에 내보내서 적응시키자는 취지로 생긴 법입니다. 테루히코는 자기가 여기에 해당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유가 있었던 거고 형벌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았던 거죠. 1989년에 일본에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콘크리트 살인사건이라고 여고생에게 시멘트 부은 거예요. 이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 범인들도 소년법에 해당됐었거든요. 테루히코도 이 사건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조사 중에. 자기 죄는 그 여고생 콘크리트 사건보다 가볍고 어차피 어려서 소년원에 갈 거라는 생각에 뭐 별로 걱정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 기간 동안 유치장에서 지냈는데 되게 편하게 지냈어요. 그렇게 감옥에서 잘 먹고 지내다 보니까 나중에 몸무게가 120kg나 됐습니다. 자, 이제 재판이 남았죠. 변호사가 정신감정을 요구했습니다. 테루히코 엄마가 임신 중에 유산을 방지하려고 복용한 호르몬제가 아이 출산에 악영향이 있었을 것이고 아빠에 의한 폭력과 폭언도 있었으니까 정신적으로 미숙하다는 이런 이유예요. 심신미약을 노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현행범이잖아요. 범행 도중에 잡혔으니까. 그래서 혐의의 유무로 가기에는 변호사 입장에서 좀 불리했을 겁니다. 그래서 2번에 걸쳐서 검사가 진행됐어요. 의외로 이 사람 사이코패스 아니에요. 정상이 나온 겁니다. 범행 당시 제대로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신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자 다음 순서로 변호사는 소년법을 통해서 감형을 노렸죠. 범행 당시 19살이라 법원에서도 테루히코를 소년으로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변호사를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재판은 변호사 없이 인정되지 않아요. 피고 측에도 변호할 사람이 붙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테루히코의 변호를. 이때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없으면 나라에서 지정해주죠. 국선 변호사라고 하는데 지명되는 거예요. 어느 날 변호사는 자기가. 그렇다고 무조건 피고 편을 들어주고 뭐 형을 깎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변호의 행위를 맡은 이상 사용 가능한 방법들 중 하나를 선택할 뿐인 거죠. 행위를 할 뿐인 겁니다. 테루히코가 변호사에게 뭐 어떤 방식으로 플랜을 짜달라 뭐 이런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건 그래도 법원은 테루히코에게 사형을 선고했다는 겁니다. 왜냐? 소년법에 해당되는 나이라도 죄질의 내용이 사형에 적합하다면 그때는 소년법이 예외가 된대요. 그래서 사형을 받았어요. 합리적인 판결로 보이는데 그동안 저지른 죄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재판이 길었습니다. 검거 9년 만인 2001년 12월 3일 사형이 최종 확정됐고 44살이었던 2017년 12월 19일에 도쿄 구치소에서 형이 집행됐죠. 테루히코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미스터리 범죄사건 컨텐츠 초기에 연쇄살인 사건을 많이 소개했었거든요. 테루히코는 엄밀히 따질 때 연쇄살인범은 아닙니다. 연쇄살인은요, 일정 날짜 간격을 둔 2번 이상의 살인을 말해요. 미국은 2번으로 규정하는데 우리나라나 일본은 3번 이상의 살인이 일정 간격으로 나타나야 이걸 연쇄살인으로 봅니다. 테루히코는 근데 하루에 일어났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달라요. 연속살인이 돼요. 그래도 유명 해외 연쇄살인범들과 유사한 성장 배경을 갖고 있죠. 어릴 때 가난하거나 가정폭력을 겪으면서 이게 학교와 친구 관계의 문제로 이어졌고 도둑질, 폭행을 경험하면서 결국 살인까지 갔단 말이에요. 방화나 동물 학대만 없지 전형적인 연쇄살인범들의 성장기입니다. 아마 이날 검거되지 않았으면 나중에 또 살인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연쇄살인범이 분명히 됐을 겁니다. 미국의 경우는 워낙에 이 사이코패스 유형의 연쇄살인범에 대한 연구가 예전부터 있었고 프로파일링 기법도 진작에 도입돼 있었거든요. 하지만 90년대 동양권에서는 이런 범죄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충격받았을 만했을 거예요. 그 당시 분위기를 생각해보자면 아마 우리나라의 유영철 사건이 처음 알려진 날과 좀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뒤에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남아있어요. 끝까지 봐주시고요. 이번 이야기는 일본의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된 1992년 3월 5일에 일어났습니다. 세키 테루히코의 이치카와시 살인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장소인데요. 여기가 새 건물이 지어진 거예요. 큰 사건이 일어나면은 기자들이 당사자만 취재하는 게 아니라 주변 인물까지 소개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리고 뭐 사건 이후 어떻게 됐나 뭐 이렇게 또 새로 취재가 나오기도 하고요. 806호죠. 야나기사와 씨 가족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평소 어떻게 살았는지 정보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족 소개도 조금 해보겠습니다. 희생된 야나기사와 코우지라고 합니다. 아빠 이름이에요. 프리랜서 카메라맨입니다. 엄마 이름은 야나기사와 테루야예요. 이혼 경력이 있었고 자식도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생존자인 첫째 딸인 거죠. 엄마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결혼하면서 딸을 낳았는데 남편이 일을 안 하고 돈도 벌어오지 않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혼하고 혼자 키우다가 이 사건이 일어나기 4년 전에 새남편 야나기사와 코우지 만나서 결혼했고 이 사건이 일어난 집으로 이사와서 막내딸인 우미라고 합니다. 이름이. 이렇게까지 나왔던 거죠. 아빠는 가족이 늘어나니까 모시는 어머니도 있고요. 할머니. 카메라맨을 그만두고 공동대표입니다. 아내랑. 그래서 잡지 출판사를 내요. 직원이 여러 명 있을 정도로 수입도 괜찮았고요. 그리고 유럽에 관심이 많았어요. 부부가. 조만간 이민을 갈 생각이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면서 돈을 모으는 중이었는데
세키 테루이코가 나타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생존자입니다. 첫째 딸. 사건 당시 만 15세예요.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일본이 저는 이번 사건 이제 보면서 놀랬던 게 꽤 피해자 보호가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 비해. 이 생존자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고등학생 때 사건 당했죠. 엄마의 친딸이고 재혼하면서 양아빠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된 거예요. 사건이 벌어지기 23일 전쯤에 편의점에 샤프심 사러 갔다가 테루이코를 만나서 2번의 성폭행 당했어요, 그날. 그리고 자신의 집에서 1번, 그리고 아빠 회사로 통장 받으러 갔다가 호텔로 끌려오면서 2번 더 당했고요. 자전거 사고 이후에 집에 데려다 준다면서 차에 태웠을 때도 칼에 베었어요. 범인이 휘둘러서. 그리고 뭐 폭행도 당했고. 가족이 죽는 것도 다 지켜봤습니다. 충격이 엄청날 텐데 다 버티고 살아남은 거예요. 항상 부모 대신해서 동생 보육원에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일이 많았고, 학교에서는 연극부랑 미술부 활동을 했었대요. 부위원장도 맡았고요. 그림을 좋아했는지 미술 전공으로 대학 진학을 희망했었는데,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성격 활발한 편인 것 같아요. 친구도 많고 적극적이고 성실한 학생처럼 보입니다. 사실 사건 일어나기 한 보름 전쯤에 테루이코를 신고한 적이 있었어요. 12월 12일에 당했는데 2월 말에 한 겁니다. 신고를. 조금 지나긴 했죠. 근데 이게 강도 신고였어요. 성폭행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은 겁니다. 경찰에. 가족이 평소에 집 현관문을 열어두고 다녔었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아마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성폭행 당했는데 딸이 문 단속 안 하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사건 당일에 테루이코가 쉽게 침입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 사건을 막을 기회가 그러면 여러 번 있었다는 겁니다. 문단속만 잘했어도 테루이코는 침입하지 못했을 것이고, 같이 아빠 회사로 돈 받으러 갔을 때도 혼자 사무실에 올라갔으니까 충분히 회사 직원에게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피해자가 아니면은 모든 상황 다 이해되지는 않죠. 여동생이 아직 집안에 남아있으니까 어린 나이에 자기 방식대로 좀 지켜보고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는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만약 테루이코가 원하는 돈만 받으면 가족들을 더 해치지 않고 떠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죠. 그래서 성폭행 당하면서도 반항하지 않았던 거고요. 요구에 다 따라주면서 가족을 지켜보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남은 여동생까지 칼에 찔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지킬 게 없는 거죠. 이때부터 처음으로 거칠게 반항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한 거죠. 사건 이후에 부모 지인 집에서 1년 정도 살았고 외가로 갔어요. 아마 전학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소문이 나니까. 그 준비 기간이었던 것 같고, 다행히 진학 잘 했고요. 미술 전공합니다. 2000년에 졸업했고요. 나중에는 이 사건의 인터뷰가 있기도 했어요. 극복을 했습니다. 의외로. 사건을 잊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자기가 다 잊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빨리 이제 정리한 거죠. 테루이코가 어떤 형을 받는지 관심은 없지만 극형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아마 재판 중에 인터뷰한 것 같아요. 앞으로 자기는 엄마가 혼자 자기를 키우면서 일했던 것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다. 엄마처럼 살고 싶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04년에는 테루이코가 사형 판결이 확정되니까 예전부터 만나던 남자친구와 결혼했고요. 이민을 갔는데 여기가 생전에 부모님이 이민을 계획하던 유럽이었습니다. 지금 거기서 잘 살고 있는 것까지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행이죠. 여기까지입니다.